자, 제 부분 보겠습니다. 네. 하고 현상이 먼저 내용이 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걸 보게 되면은 여름에 오는 그 디프레션이에요. 누구에게? 이 북방형 목초에게. 예, 북방형 목초의 여름 디프레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더라도 이 여름 하자에다가 말을 고자를 쓰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말을 고자 뜻이 이제 마르다, 시들다, 약해지다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여름에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한마디로 summer depression이라고 하죠. 하고 현상은 여름철 고온으로 이 북방형 목초의 생산성이 심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고 현상의 원인으로는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의 무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똑같은 이 하고 현상에도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한 작물이 있고 그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작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작물은 정리해보면 레드크로버, 블루그래스, 티머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려면 레드불 아시죠 여러분들? 레드불 운동하거나 뭐 저녁까지 공부할 때 이렇게 수험생들이 마시기도 하는데 진짜 카페인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카페인 음료나 마찬가지예요. 뭐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레드불을 먹으면은 티가 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하고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작물은요 화이트 클로버, 오처드 그래스, 라이그래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암기가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누가 앞에서 이렇게 후진을 하고 있으면은 오라이 오라이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이트, 흰색이죠. 화이트, 거기 화이트 차, 흰색 차, 오라이, 이렇게 오라이 해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화이트, 흰색 차, 오라이 이렇게 그래서 하고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작물은 레드불을 먹으면 티가 난다. 그리고 하고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작물은 화이트 차, 오라이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그리고 스프링 플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박형 목초가 봄에 생식 생장이 유도되어 가지고 산초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하고 대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스프링 플러시를 억제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탁 늘어났다가 이 그 따뜻한 고온이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은 갑자기 또 확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스프링 플러시 자체를 조금 억제하는 거 이게 이제 하고 대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온 건조기에 이렇게 좀 관계를 해주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초종의 선택과 혼파. 그리고 방목과 채초. 이 채초라는 것은 이게 풀을 그 짐승의 먹이로 쓰거나 아니면 거름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베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방목과 채초도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라면 적절하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하고 대책이 되지만 만약에 과도한 방목 내지는 뭐 과도한 채초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하고 대책으로 부적절한 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언어 영역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자, 습해. 토양의 과습 상태가 지속되어 토양산소가 부족하면 뿌리가 상하거나 부패하여 지상부가 황화, 위조, 고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죠. 수분이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또 그것도 이제 너무 과다한다라고 그러면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습해에 대한 이 대책이 있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내습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습해 대책으로는. 그리고 정지, 그리고 배수, 그리고 토양을 개량하는 거, 그리고 표층 시비하는 거, 가사나 석회의 시용 이런 것들이 그 습해 대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이 내습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습성이 강한 작물을 선택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내습성이 강한 작물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나리, 택사, 연, 골풀, 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영화 미나리 보셨죠? 미나리 이러던데 상 받을 때 보니까. 그래서 영화 미나리 그리고 태견이 고리 폈대요. 그 미안해요. 그 연예인 태견 씨가 있는데 이 암기를 위해서 미나리 해놓고 태견 골벼. 그리고 내습성이 이렇게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반대로 양파, 파,
멜론, 자원형, 당근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멜, 자당 이렇게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정지, 밭에서는 휴립휴파, 습답에서는 휴립재배를 이렇게 한대요. 선생님이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휴파한다는 것은 일항에다가 파종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밭에 가면은 일항 이렇게 그리고 고랑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종을 하게 되면은 비가 오면 아무래도 중력에 의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습해 피해를 좀 피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배수, 불필요한 물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빼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객토법, 자연배수법, 기계배수법 이렇게 있는데요. 객토법은 객토에서 지반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물은 높은 곳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자연배수법, 토지의 자연 경사를 이용한 배수를 통해 배수하는 방법입니다. 예로는 명거배수, 안거배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그 중력에 의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성질을 이용한 배수법인 거고요. 기계 배수법이 있어요. 이거는 자연 배수가 곤란할 때 인력이나 충력, 기계력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배수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자, 토양 개량, 토양 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사, 그러니까 가는 모래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가는 모래. 이거를 객도하거나 중경을 실시하고 밭을 가는 거죠. 그리고 부숙 유기물, 석회, 토양 개량제 등을 이렇게 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층 시비해요. 미숙 유기물과 황상근 비료의 시용을 피하고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층 시비를 하여 뿌리를 그 지표면에 가까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표층 시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영양분이 표층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조금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층 시비 해가지고 뿌리를 지표면 가까이 이렇게 유도를 한다.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 장애가 보이면은 옆면 시비를 고려한다.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은 잎 쪽이 하는 거기 때문에 뿌리에 문제가 있거나 빠르게 그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적에 얘가 숨을 꼴딱꼴딱 하고 있을 때 옆면 시비를 빠르게 해주면은 영양분을 빠르게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과산화 석회의 시용. 과산화 석회를 시용하면 상당한 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산소를 이렇게 방출을 해요. 그래서 습지에서 식물의 발화 및 생육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자, 병해충 방제법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먼저 잘 나오는 경종적 방제법, 토지 선정, 혼식, 윤작, 생육기의 조절, 중간 기주 식물의 제거, 우변 종묘 재배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들로 하는 것을 경종적 방제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천적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생물적 방제법이라고 그래요. 생물을 이용하죠. 그리고 물리적 방제법이 있습니다. 포살, 죽이는 거죠. 잡아 죽이는 거. 그리고 체란, 알을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알을 잡아버리는 거고. 그리고 소각, 태워버리는 거. 소토, 그 토양을 이제 소각을 하는 건데, 토양의 겉을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마른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불을 놔가지고 토양을 소독하는 방법이에요. 담수, 물을 채우고 차단, 막아버리고, 유살, 유인해서 죽여버리죠. 이런 물리적인 방법들로 하는 것을 물리적 방제법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방제법은요, 살균제, 살충제, 유인제, 기피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제를 그 화학적 방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내보면은 그 제충국에서 추출한 물질로 하는 천연 그 살충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제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방제법일까요? 천연 방제법이니까 뭐 경종적 방제법? 그 제충국에서 추출한 거니까 생물적 방제법? 아니요. 천연 살충제도 살충제잖아요. 화학적 방제법이에요. 이런 거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경종적 방제법 한 번 더 조금 내용이 나왔죠. 잘 나오는 친구예요. 경종적 방제법에 관한 설명. 간접적, 소극적, 예방적 방제 기술을 말을 합니다. 그 윤작과 무병종묘 재배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유형관계가 먼 작물을 윤작하게 되면은 작물 상호 간에 공통 해충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벼에서 조식하면은 도열병이 경감되고요. 만식하면은 이화 명나방이 경감됩니다. 네, 그래서 경종적 방제법에 관한 내용들 이 보기로 깔릴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병해충 방제의 페로몬 이용의 장점. 예, 이 페로몬이라는 것은 같은 종의 생물들끼리 이렇게 의사소통을 위해 가지고 내뿜는 화학 물질을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방제를 하게 되면은 그 장점이 무엇이냐? 페로몬 물질은요, 예, 자연적으로 발생되죠. 예, 그래서 친환경적이에요. 무독성입니다. 독성이 없어요. 예, 환경 오염 요인이 없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 그래서 유용 곤충에도 안전합니다. 같은 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이 종 특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 종합 관리의 이상적인 적용 요소가 됩니다. 온탕 처리로 방제할 수 있는 병은 예, 벼의 선충심고병, 그리고 목화의 모무니병, 예, 보리의 누름무니병, 밀의 씨알선충병, 예, 고구마 검은무니병, 맹류의 겉깐부기병, 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온탕 처리라는 테마 때문에 하나 정리해봤습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작물별 병충해 해가지고 쌤이 이렇게 4가지 품목의 이렇게 병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작물별로 이렇게 병충해를 다 정리를 하자라고 그러면 작물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그리고 그거에 딸린 병충해가 또 무지무지하게 몇백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 정리를 하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걸 다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쌤이 이렇게 이 표로 지금 이 정리한 내용은 우리 2차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2차 시험에 나오는 부분 정도까지는 우리가 준비해도 그 좀 효율적이죠? 1차 시험에서 안 나오더라도 2차에서 어차피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쌤이 요 친구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이론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시험 보는 내용인데요. 그 작물들 중에 이 4가지 품목만 그 병충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예. 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요, 뭐 모두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세균 구멍병만 해줘요. 예. 복숭아에 세균 구멍병이 왔을 때만. 다른 병이 왔을 때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흰, 줄새, 독개, 먹벼, 예. 이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로 흰, 줄새, 독개, 먹벼, 7가지 맞죠? 예. 7가지에 해당하는 병충해가 왔을 때는 이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감자랑 고추는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요 병이 왔을 때만 우리 현재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그거를 보호를 보장을 해주는구나. 네. 다른 그 병충해가 왔을 때는 안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겸사겸사 좀 기억을 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병충해라는 것은 병해하고 충해를 말합니다. 병해 플러스 충해예요. 자, 그래서 감자는 이렇게 역병, 갈줄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썩은병, 가루서생이병, 잎말림병, 감자뿔나방, 홍색부패병, 시드름병, 마른썩은병, 품마른병, 줄기거문병, 더댕이병, 균핵병, 검은무늬 썩은병, 줄기기부썩은병, 진딧물류, 아메리카 입굴파리, 방아벌레류, 반쪽 시드름병, 흰비단병, 채피 곰팡이병, 탄저병, 겹둥근 무늬병, 오이총체벌레, 뿌리혹선충, 파밤나방, 큰 이팔, 점막이 무당벌레, 기타. 그리고 역병, 고추는 역병, 탄저병, 품마른병, 세균성 전문이병, 바이러스병, 채피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균핵병, 진딧물 및 기타, 그리고 흰가루병, 무름병.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를 할 때요, 지금 쌤이 이렇게 표를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그거에 다 안 써놓고, 이게 또 여기에 프로티지가 좀 등급별로 나누는 내용들이 있어요. 2차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뭐 지금 1차 때 만약 이거를 미리 외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그 방법으로 이 감자랑 고추 해당하는 부분도 외우시면 되는데, 이 줄은 좀 맞춰서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또 등급이 이렇게 나눠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감자하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2차에서는 이거를 뭐 다 쓸 정도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이게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이게 구분은 좀 돼야 돼요.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감자하고 고추 부분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게 한 줄이 한 조가 여기 등급에 해당한다. 이 조가 여기 등급에 해당한다. 여기 친구들은 여기 등급에 해당한다.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2차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벼 같은 경우에는 흰잎 마른병, 줄무늬잎 마른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먹노린지, 벼멸구 이 친구들 써야 되는 문제로 벌써 기출이 2번 됐어요. 지금까지. 그네요. 그래서 이 표는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은 2차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원인별 병충해요. 이 부분은 우리 시험이 아니어도 그 농업에 관련된 어떤 시험들에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균으로 인한 병해, 그리고 세균으로 인한 병해, 바이러스로 인한 병해 이렇게 지금 나눠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진균, 곰팡이 말하는 거예요. 곰팡이. 그래서 그걸로 진균으로 인한 병에는요. 녹균병, 흰가루병, 역병, 잿빛 곰팡이병, 불안병, 탄저병, 잘록병, 전무늬 낙엽병, 검별무늬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 시드름병 하나 더 써놓을게요. 시드름병.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좀 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녹유나 흰 역병에 그러니까 이거 디지즈가 아니라 보틀로 보는 거예요. 병 여기 원래는 디지즈인데 그 보틀 그 병 있잖아요. 뭐 같은 담는 병 그걸로 흰 역병에 든 잿빛 부탄을 잘 점검해라 이렇게 녹유나 흰 역병에 든 잿빛 부탄 잘 점검해라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녹균병이나 잿빛 곰팡이병 그리고 탄저병 이런 친구들은 그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애들이 잘 발생을 해요. 탄저병은 저온 다습에서도 잘 발생을 하고 고온 다습 환경에서도 잘 발생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 흰가루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저온 다습 조건에서 이렇게 생기는데 더 많이 이렇게 병이 퍼지는 거 있죠. 이거는 건조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요. 흰가루병은. 하여튼 이런 조금 특징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험을 볼 때 중요한 것보다 진균으로 인한 병에 녹유나 흰 역병에 든 잿빛 부탄 잘 점검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그리고 세균에 의한 병해가 있습니다. 세균. 그래서 풋마른병, 중생병, 금두암종병, 화상병, 무름, 핵가루의 세균성 구명병, 그리고 궤양병, 세균성 검은 썩은병 이런 것들이 세균으로 인한 병해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풋 중생에게 금두암종병이 뭐냐고 화상통화 같은 걸로 화상으로 무름 핵괴세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시드름병이나 이 풋마른병 이런 것들은 좀 증상이 비슷하다라면 비슷한 게 쌤은 이건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둘 다 낮에는 시들시들하고 밤에 되면은 쌩쌩해져요. 얘네 둘은. 근데 그런 증상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시드름병 같은 경우에는 애가 누렇게 죽어요. 누런색으로. 그리고 이 풋마른병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죽어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엔 중요한 것보다 세균으로 인한 병에는 풋중생에게 금두암종병이 뭐냐고 화상으로 물음 핵괴세. 자, 바이러스로 인한 병에 황화병, 사과나무 고저병, 오갈병, 입마름병, 모자이크병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사가 오면은요 입을 모자이크 쳐야 된대요. 황사 오는데 입을 열고 있으면 그 황사 다 들어가겠죠? 황사가 오면은 입을 모자이크 쳐야 된다. 자, 그리고 해충별 천적입니다. 해충도 정리를 하자면은 끝도 없을 텐데 주요하게 잘 나오는 친구들만 이렇게 딱 모아서 정리를 해놨어요. 전박이응의 잎응애류 이런 친구들의 이 천적은 칠리 이리응애, 긴 이리응애 이렇게 있고요.
온실가루이의 천적은 온실가루이 존벌. 진딧물류는 진디벌류 또는 무당벌레류, 그리고 풀잠자리류, 이런 천적이 있어요. 총체벌레는 애꽃노린재 내지는 그 오이이리응에 이런 친구들이 천적이 됩니다. 나방류 이꿀파리는요, 굴파리 존벌, 굴파리 고치벌, 이런 친구들이 천적이 돼요. 여러분들 좀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반복되는 내용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해충류 이름은 이런데 천적에는요, 이름에 이리응애가 이렇게 붙어요. 이리응애. 내지는 벌, 존벌, 뭐 고치벌, 그죠? 이런 벌, 그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해충하고 천적이 조금 이게 구분되는데, 이런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조금 있긴 있구나.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하면 좋아요. 실제로 문제가 한번 어떻게 나왔었냐면, 천적을 해충으로 이렇게 해충인 것처럼 써놓고 이렇게 트림 보기를 만들어서 기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저온장애, 냉해, 한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냉해는요, 벼나 콩 등 여름 작물이요, 생육 저온 이하의 비교적 낮은 냉온에서 받는 냉온 장애를 말해요. 그리고 한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찰 한자죠. 작물이 월동 중에 겨울 추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냉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재해가 왔을 때는 뭐 대책이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좀 상식적인 이야기들인데 입지 조건을 좀 개선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뭐 방풍림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냉풍을 막는다든지, 이런 거, 뭐 배수를 좀 잘 해가지고 습답을 좀 개량을 한다든지, 뭐 지력을 좀 배양을 해줘가지고 이 작물의 생육 자체를 좀 건실하게 이렇게 꾀한다든지, 이런 좀 방법들, 딱 봐도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언어영역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죠. 내지는 뭐 재배법을 좀 개선하는 것도 좀, 그걸로도 냉해를 대책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워질 게 좀 예상이 된다 앞으로, 그러면 조기 재배 해가지고 내지는 뭐 조식 재배 해가지고 이게 성숙을 좀 이렇게 앞당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산, 칼리, 규산, 마그네슘 이런 영양분들을 좀 충분히 공급을 해줘가지고 좀 그거에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언어 영역적인 어떤 이런 대책들이 있죠. 그래서 굳이 쌤이 또 여기다 쓰진 않았어요. 냉해의 종류에는요, 지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 병해형 냉해, 혼합형 냉해, 이렇게 나눠져요. 또 지연형 냉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에 이제 걸쳐서 이게 오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 냉온이나 일조 부족으로 생육이 늦어지고 등숙이 충분하지 못해 감수를 초래하게 되는 냉해를 말합니다. 장애형 냉해는요, 작물 생육 기간 중 특히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에 저온의 접촉으로 뚜렷한 피해를 받게 되는 냉해예요. 이제 뭐 불임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 냉해가 이 장애형 냉해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병해형 냉해, 저온으로 인해 생육이 부진해지거나 광합성과 질소대사의 이상으로 도열병균 등의 취약해짐으로 인해 병이 발생하는 냉해를 말합니다. 혼합형 냉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이 지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 이 병해형 냉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혼합적으로 오는 그런 냉해인데요, 장기적으로 저온이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 형태의 냉해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냉해를 말합니다. 작물에 입히는 피해가 치명적이죠. 협동 공격을 해버리니까요. 내용 체크하시고. 자, 냉해의 강한 벼, 그리고 냉해의 약한 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냉해의 강한 벼는요, 유망종, 유색종, 찰벼, 수중형, 조생종,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기억을 해보자면, 유가 두 개죠. 그래서 유투, 찰수조, 조찰수 씨가 있나봐요. 뭐 좋은 하루 되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유투 찰수조, 강한 벼예요. 유투 찰수조. 그리고 약한 벼는요, 그 반대예요. 유망종이니까 무망종, 유색종이니까 무색종,
찰벼, 매벼, 수중형, 수수형, 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동상해 나왔네요. 동상해는요, 보는 것처럼 동해 플러스 상해를 동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는 농작물 등이 추위로 입는 피해를 말을 해요. 그래서 월동 중에 추위로 인해 받는 피해인데, 이 작물 조직 내에 이 결빙이 생겨가지고 받는 피해를 이 동해라고 합니다. 상해는요, 쉽게 얘기하면 서리로 인한 피해예요. 늦서리로 인해 가지고 거의 0도에서 마이너스 2도, 영하 2도 이렇게 정도에서 이 작물이 동사하는 피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 플러스 상해를 동상해라고 한다. 동해 및 상해에 관한 설명이에요. 배나무의 경우 꽃이 일찍 피는 따뜻한 지역에서 이 늦서리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핵과류에서는 늦서리 피해에 민감해요. 그리고 잎눈이 꽃눈보다 내한성이 강합니다. 서리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방사팬 이용, 톱밥 및 완교 태우기 등이 있습니다. 동해는 물의 빙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해요. 이 내용들은 이미 기출 보기에 깔렸거나 강력하게 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서 내지는 거의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문제 그 보기로 선택지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익숙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는데요. 과다하게 결실이 되지 않도록 적과를 실시하고요. 배수 관리를 통해 토양의 과습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강전정을 피하고 분지 각도를 넓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추워서 받는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상식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써놓기는 지금 이 정도만 써놨지만 추우니까 보온 재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일항을 세워가지고 뿌링골을 이렇게 깊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냉풍도 맞고 그러니까 도움이 또 되겠죠. 칼리질 비료나 이런 것들 증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퇴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육거름을 주거나 그러면 영양적으로 좀 해주면은 생육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또 대비도 되겠죠. 그래서 요런 조금 언어 영역적인 어떤 대책들은 당연히 나와도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지금 혹시나 싶어서 계속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들이 시납으로 조금 쌓이게 하기 위해서요. 자, 경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출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경화 이렇게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게 보기로 나와가지고 답 고르게 나왔었어요. 갑자기 추위가 오기 전에 경화의 성질을 이용하여 내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정식기가 가까워지면 그 묘를 외부 환경에 미리 노출시켜가지고 적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동성. 내동성은 식물이 그 추위에 잘 견디는 그 성질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영양기관이 생식기관보다는 내동성이 강하고요. 온대가수는 열대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동성이 강한 편이고 열대가수는 상대적으로 내동성이 약한 편이에요. 주요 과수 내동성이 강한 순서는요. 이렇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그리고 감 이런 순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과가 배로 포복해서 감하고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 수해의 피해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경우에 수해 피해가 더 큰지, 저온일 때보다는 고온일 때 수해 피해가 더 크고요. 침수일 때보다는 관수됐을 때요. 침수는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관수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관수일 때 더 피해가 크다. 그리고 청수일 때보다는 탁수일 때, 청수는 맑고 깨끗한 물을 말하고 탁수는 좀 흐리고 그 좀 더러운 물을 말하죠. 탁한 물이요. 그래서 탁수일 때 피해가 더 크고 정체수와 유동수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정체수일 때 피해가 더 크다. 흐르는 물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멈춰 있는, 흐르지 않는 물일 때 그 수해가 피해 정도가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해. 한해는 이번에는 이 찰한자가 아니라 가물한자죠. 그래서 건조해, 가뭄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지속될 때 작물의 잎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먼저 보면요. 연면적이 감소하고요. 증산이 억제되고요. 강합성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치밀해집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잎에 나타나요. 근데 이제 작물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내건성, 그러니까 내한성 이렇게 좀 좋은 작물들의 어떤 특징을 좀 보면은 지상부보다는 이 뿌리, 근군이라고 하죠. 뿌리 발달이 좋고요. 기공이 좀 작을수록 보통 그 내건성이 강해요. 왜냐면 기공이 커버리면 수분 다 뺏길 거잖아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리고 급수를 해줄 적에 뭐 비가 내린다든지 그 인간이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이 수분을 한 번에 착 흡수하는 그 기능이 좋아요. 그리고 당분의 소실이 느려요. 천천히 천천히 에너지를 쓰는 거죠. 마라톤 달리기 할 때 100m 뛰는 것처럼 팍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호흡도 그러고 이렇게 그 에너지 소모를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할 때 그 호흡이 낮아지는 정도가 이렇게 좀 클수록, 그리고 광합성이 감퇴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그 내건성이 좀 강한 편이에요. 메커니즘이 그래요. 기본 메커니즘이. 그래서 이런 좀 메커니즘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시면은 어떤 형식으로도 조금 바꿔서 틀어서 문제를 낼 때도 어느 쪽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럼 이런 한 해에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물을 주는 거죠. 관계해 주는 거. 그리고 중경 제초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경 제초라는 것은 표토 같은 걸 이렇게 쪼아 가지고 모세관을 절단한 다음에 이 잡초를 제거하면은 이 증발산이 경감돼서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경 제초한다. 중경하고 제초한다. 중경 제초한다. 질소의 과다를 피하고요. 뭐든 과다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상, 칼리, 퇴비를 적절하게 증시한다. 적절하게. 이것도 만약에 과도하게 증시한다 그러면 틀린 그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밥을 통해서 토양의 건조를 막는다. 다밥은 이렇게 발로 밟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딱딱딱딱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토양에서 그 수분이 증발해서 이렇게 건조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건성인 작물과 품종을 선택한다. 뭐 화곡류의 뭐 조, 피, 기장, 그뭐 수수,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선택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증발 억제제를 살포한다. 그리고 토양 입단을 조성한다. 토양 입단을 잘 조성이 되면은 얘는 거의 무슨 약방의 감초고 만병통치약 같은 어떤 느낌인데 보수력도 좋아지고 보비력도 좋아지고 통기도 좋아지고 물빠짐도 좋고요. 하여튼 그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양 입단을 조성하는 것도 이렇게 대책이 됩니다. 그리고 작물을 재식하는 밀도를 낮춘다.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뭐 조금 더 추가를 해본다라 그러면 토양 피복을 하게 되면은 수분 증발을 조금 막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뿌린꼴을 낮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 뿌린꼴을 좀 낮게 해서 하게 되면은 한 해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좀 써드릴까요? 뿌린꼴 낮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드라이 파밍이라는 게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건지 재배 방식, 물이 원래 좀 부족한 곳에서 이게 재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염해,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말을 하죠. 그래서 시설 재배 시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그러니까 이게 증발량이라는 것은 이제 아웃이 되는 거고, 이 관수량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을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토양 수분에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많을 때 주로 발생을 해요. 비료 과다 시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양 수분의 흡수가 어려워지고 작물의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식물 체내의 수분 포텐셜이 토양의 수분 포텐셜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그때 앞서서 잠깐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토양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작물이 토양에 이 수분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얘가 생육하고 이렇게 자라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토양의 염분이 더 많아 버리면은, 농도가 높아 버리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물계 수분이 토양으로 빠져버려요. 그럼 이 작물은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염해 이렇게 됩니다.
염류 직적에 대한 대책. 그래서 흡비작물을 재배하고 유기물을 시용하고 심경 객토합니다. 그리고 담수 처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강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앞서 강압성 쪽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강풍이 오게 되면은 이 수분 흡수가 감소하게 돼서 세포 팽합도 감소를 하고요. 이산화탄소 흡수도 적어져 가지고 이제 기공이 닫히니까요. 광합성이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작물 체온이 떨어지고요. 기공 폐쇄로 강합성률도 떨어지고요. 수정맥의 곤충이 날아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활동 저하로 수정률이 감소합니다. 냉해나 도복을 일으키기 쉽고요. 과수의 경우에는 착과 낙과 피해를 입힙니다. 낙과는 바람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착과 피해는요 달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람이 쫙 하니까 잎사귀가 치기도 하고 그 가수의 표면을요 그 가지가 치기도 하고 그래갖고 상처가 이렇게 난 채로 달려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착과 낙과 피해를 이렇게 입힙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이런 시설을 또 파손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강풍 직후에 작물들의 저항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병해충에 취약해집니다. 이런 내용들. 그럼 이제 풍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도복성 품종을 재배합니다. 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의 그 품종을 재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 살균제 같은 것들을 도포해가지고요, 병충해에 미리 이렇게 대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적정한 그 재배 밀도로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과도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정한 재배 밀도, 적정한 영양,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 우리나라의 우박 피해는요, 주로 착각기와 성숙기에 해당하는 5월에서 6월 혹은 9월에서 10월에 간헐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단기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며 우박이 잘 나타나는 곳은 낙동강 상류지역, 청천강 부근, 한강 부근 등 대체로 정해져 있지만 피해 지역이 국지적입니다. 일부 이런 지역들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1차 우박 피해 이후에 2차적으로 병해를 발생시키는 등 이런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간 상부에 그물을 씌우거나 이런 식으로 피해를 경감하는 어떤 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